최근 온화한 날씨와 추운 날씨를 오가면서 기온 변화가 크죠. 비가 그친 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번 주 초반에는 또 한 차례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겠고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는 겨울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 폭설 예상 지역에는 앞으로 대설 재난 문자가 발송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기온 변화가 유난히 큰 올 가을. 가을의 마지막 달인 11월에 접어들자 매주 초반 겨울 추위가 기승입니다. 계절의 시계가 겨울로 가까워지며 찬 공기를 가진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번 주에도 북쪽 찬 공기가 유입되며 초반부터 또 한 차례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중부지방으로 비가 내린 뒤 밤사이 기온이 점차 떨어져 서울 등 내륙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초반에는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에 이르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가고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은 곳에 따라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추위는 주 초반까지 사흘 정도 이어지다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기온 변화가 큰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10월 중순부터 반복되고 있는데 계절의 심술은 겨울이 시작하는 다음 달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다음 달까지 예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강수량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찬 공기가 남하할 때는 지형적 영향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다음 달까지 주기적으로 대륙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겠습니다. 해상과의 기온 차로 서해안과 동해안으로는 다소 강한 눈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폭설이 예상되면 위험 예상 지역에 기상청이 직접 대설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눈의 양과 폭설 강도, 습설 여부 등 여러 정보가 함께 담깁니다. 기상청은 문자를 받은 지역에서는 주변 대피소를 미리 확인해 위험 상황에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렇게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독감 환자가 일주일 새 2배 이상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강추위도 예상돼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이나 인후통을 동반한 독감 증상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45주 차인 11월 2일부터 일주일간 독감 증상 환자는 1000명에 50.7명. 전주 대비 2배 넘게 급증한 것이고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12배가 불어난 수치입니다. 독감 유행이 2달 정도 앞당겨진 탓입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학령기인 7살에서 12살까지 138.1명을 비롯해 영유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사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 수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독감 유행 단계도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초 강추위까지 예상돼 65세 이상 노인이나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17일에 북서풍이 강하게 내려오고 기온도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져 11월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고요. 지난달 20일 설악산 고지대에 이어 서해안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수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책임을 묻는 검사들의 잇따른 사퇴 요구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검찰 수뇌부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면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되풀이됐지만 과거와 달리 구심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사들의 집단 반발,
이른바 검나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사상 최초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자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 뜻과 다르게 불구속 수사하라고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겁니다. 검사들은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며 김 총장에게 거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김 총장은 천 장관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검찰을 대표해 항의 표시로 사퇴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총장 한 사람의 사퇴로서 끝나야지 이게 조직적인 동요로 비춰져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상대 검찰총장도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재벌 총수 봐주기 구형 의혹으로 논란을 자초했고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면서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과 충돌했습니다. 급기야 최 부장 감찰을 지시하자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총장은 결국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오만을 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해와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홍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유지 책임자인 정진호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났습니다. 신중히 판단하라는 법무부 의견에 맞서 항소 방침을 관철하지 않고 굴복했다는 내부 비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퇴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소 포기 전말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지든 책임에 떠밀리든 검나는 검찰 수장의 거취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대행 퇴진 과정에선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구심점이 되는 검찰 인사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게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수뇌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깊은 불신만 드러났습니다. 권한이 점차 줄어들고 심지어는 검찰청, 간판마저 내리게 된 혼란스러운 검찰 조직의 무기력한 지금 상황이 수용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인사발표 다음 날인 어제 곧장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구 차장은 공식 부임 첫날인 어제 오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검청사로 출근했습니다. 구 차장은 대검찰청 부국장과 면담하고 중요 사항을 보고받는 등 업무 파악에 나선 걸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여파 속 지도부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급한 사안을 챙겨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시민단체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촛불 행동은 검사장 18명이 집단 항명으로 공직기강을 어지럽혔다며 그제 공수처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냈습니다. 촛불 행동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여부에 대한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정당한 지휘권 행사에 반발해 집단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주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대장동 사건이 다시 불거진 게 민주당으로선 썩 달갑지 않은 사안이지만 꼭 악재만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자 국민의힘은 지난 한 주 물 만난 고기처럼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번 파문을 반등 기회로 삼겠다는 듯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다. 대통령 아닌 범죄자다. 적나라한 표현으로 연일 정부 여당을 맹폭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립니다. 민주당은 개발비리 당사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으로까지 확대된 2차 수사는 처음부터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 목적이 다분했다는 논리로 방어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뇌물받은 것처럼 대장동 사건을 엮어서 수사해봐도 뇌물받은 게 안 나오니까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까 지금? 애초에 재판에 넘길 사건도 아닌데 친윤 정치검사들이 앞장서 이를 조작한 만큼 대장동 사건의 처음부터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꼼꼼히 살피자는 게 민주당 주류의 인식입니다. 검찰은 왜 1차 수사팀 의견을 배제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물밑에선 예상치 못한 항소 포기 변수에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어쨌든 대통령의 배임 혐의와 연관된 사건인 만큼 에이펙과 한미 관세 협상으로 한창 상승세를 탄 정부 여당 입장에선 긁어 부스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꼭 나쁘게만 해석할 건 아니라는 정반대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의 지지율도 2달 만에 60%대를 회복하는 등 외풍에 흔들리진 않는 분위기인데 법률권에서는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 같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해체를 눈앞에 둔 기득권의 마지막 저항처럼 비추어지며 여론의 반발 심리를 자극했던 겁니다. 민주당도 이런 민심에 발맞춰 검란 단죄라는 키워드를 앞으로 뽑으며 이번 파문을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을 동력으로 역활용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는 하지만 대장동은 이재명 대통령의 등극을 3년 늦춘 강렬한 사건이란 점까지 부정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일종의 양날의 칼인 건데 자칫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자극하는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정교한 정치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두고도 정치권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도층 민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당사자는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 사이 파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국회 앞을 가득 메운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와 함께 특검의 무리한 보복 수사를 겨냥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발언이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해서 오늘 황교안 전 총리를 긴급 체포하고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같은 날 이뤄진 특검의 황교안 전 총리 체포 부당성을 따진 건데 민주당은 즉각 집중포화를 퍼부었습니다. 황 전 총리가 계엄 옹호에 부정선거까지 주장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극우 프레임으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누가 외쳤다고 그러는데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교안 씨야말로 아스팔트 극우의 대표적인 중심적인 인물 아닙니까?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이 사람 부정선거론자인데 우리가 부정선거론자다 이런 주장입니까? 갑자기 공격을 받을 이런 얘기를 던지시는지. 그리고 지도부는 이 같은 시선에 선을 그었습니다. 내란몰이 광풍에 체포당했다는데 방점을 찍었을 뿐 부정선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총회에서 장동혁 당대표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도 즉 우파 누구에게라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다지기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문제나 부정선거론과 무관한 이슈로 힘을 실어 중도 민심에 영향 덜 주면서 강성 지지층을 품으려는 고려란 해석입니다. 실제 장 대표는 즉흥 발언이 아닌 전략적 판단에 따른 거라고 의원들에 설명하며 잡음 최소화에 주력했습니다. 정치 탄압을 하고 있고 황교안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상징이었다는 게 지도부 판단인데 그럼에도 우리가 황교안 6글자가 꼭 들어가야 했는지는 의문부호가 남습니다. 이 부동산 이슈와 매달 호남 방문 약속 등으로 중도 공략에 시동을 건 장 대표가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적부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3시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0일 내려집니다.
현직 국회의원도 6명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받은 상황이라 선고 결과에 관심이 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며 안건 상정을 막았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극렬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최입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무실에 6시간 동안 갇히기도 했습니다. 나 의원님만 나오세요 제발. 아 이렇게 몸으로 하지 마 의원님 진짜. 검찰은 국회의안과를 점거해 관련 서류 접수를 방해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 개최를 막은 혐의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6년 가까이 진행된 재판 끝에 선고 공판이 오는 20일로 다가왔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징역이나 금고형,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의원 6명이 어떤 형량을 선고받을지 관심입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의원의 징역 2년,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원석 의원의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의원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은 상황인데 벌금 300만 원만 구형된 이철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시 있었던 일은 정당한 의정활동일 뿐 범죄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고 또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등 10명도 충돌 당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번 달 중으로 구형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한미 관세 안보 협상을 매듭 지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내일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아랍에미리트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와 G20이 열리는 남아공 그리고 튀르키예까지 4개국을 방문하는 숨가쁜 정상회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주요 일정을 정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7박 10일간 해외 순방 첫 번째 방문국은 아랍에미리트 UAE입니다. 첫날 현지 동포 만찬 간담회에 이어 이튿날부터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까지 본격 정상회교 일정을 소화합니다. 다음 날엔 한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양국 경제인들과 함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4대 핵심 분야인 투자, 국방방산, 원전, 에너지를 넘어 첨단 기술 보건의료, 문화 등에서도 한 UAE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오는 20일 이집트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하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우리 정부의 중동 정책 구상을 피력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방문국이자 핵심 일정은 바로 다음 순서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 첫 G20 무대에서 세 차례 세션에 참여합니다. 이를 통해 경주 에이펙에서 합의를 주도한 글로벌 인공지능 기본사회 실현 논의를 이어가고 새 정부의 재정정책과 기후변화 정책도 소개해 국제사회에서 협의를 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전 세계의 미래 성장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자주의 회복과 국제사회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G20 일정을 마친 이후 오는 24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과 만찬을 가지고 이튿날 귀국길에 오릅니다. 취임 이후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뉴욕 UN 총회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치러낸 이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끝으로 올해 다자 외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오늘 재계 총수들을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협상 타결에 힘을 보태준 기업에 감사를 표하고 세부 내용과 향후 절차를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합의 사항에는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방위산업 등 회의 참석 기업들의 주력 산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기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회의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참석합니다. 한미 무역 협상을 담은 팩트시트 공개 이후 안도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제외됐지만 유전자 변형 감자 등의 수입 가능성이 생겼고 디지털 규제 관련해선 일부 미국 기업에 유리한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민간 품목으로 관심이 쏠렸던 쌀과 소고기 등의 추가 개방은 이번 협상에서 빠졌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 관세 인하 같은 조치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으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농산물 시장 충격은 일단 피했지만 비관세 장벽 일부가 완화된 점이 눈에 띕니다.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권의 지연을 해소해야 한다. 이 문구인데 농업 생명공학 제품은 유전자를 변형해 개량한 작물을 뜻합니다. 따라서 미국산 유전자 변형 감자나 과일 등의 수입이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도 성명을 내고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 대한 검역 절차가 빨라질 거라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팩트시트에는 위치 정보와 개인정보 등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도 담겨 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애플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고정밀제도 반출 협의를 놓고 미국 측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제도 반출 결정은 관세 협상 눈치 보기를 하다가 벌써 3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구글의 그런 어떤 지리 정보라든가 이런 게 개방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협상 과정 중이라. 정부는 다만 이런 비관세 장벽 관련 합의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고 사안마다 구체적인 후속 협의가 예정된 만큼 당장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일본의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한일 관계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출발은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취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중일 관계는 긴장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일 관계도 수면 아래에 있는 역사 문제가 언제든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취임 후 처음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우려와 달리 화기애애했습니다. 보수인 자민당 안에서도 극우 강경파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였지만 한일 관계 발전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걱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 今の戦略環境の下、日韓関係、それから日韓米連携の重要性というのは一層増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두 정상은 다음엔 일본에서 만나자며 셔틀 외교 복원 의지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일 관계는 취임 초 덕담을 주고받는 이른바 허니문 기간도 없이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타이완 문제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역대 어느 현직 총리도 하지 않은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これはどう考えても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 중국은 주 오사카 총영사가 SNS에 일본의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는 죽음의 길이라고 적는 등 분노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中方对此强烈不满，坚决反对，已向日方提出严正交涉和强烈抗议。 그 사이 화기애애했던 한일 관계에도 약간의 이상 기류가 흘렀습니다. 일본이 독도 주변 비행 훈련을 문제 삼아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에 대한 중간 급유를 거부하면서 두바이 에어쇼 참가가 무산됐고 우리 군악대는 자위대 음악축제 참가를 보류한 겁니다. 뇌관과도 같은 역사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경우 갈등이 재점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는데 중일 갈등이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특수 강도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고급 빌라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집 안에는 나나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는데 두 사람은 A씨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랜드 패션이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인명피해는 없지만 일부 상품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랜드월드가 국내에 유통하는 뉴발란스는 홈페이지에서 물류센터 운영 일정에 예상치 못한 지연 이슈가 생겨 일부 주문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부천 제일시장에서 21명의 사상자를 낸 트럭 운전자 60대 A씨가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병이 심해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낸 60대 A씨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출석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나온 A씨는 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기저질환이 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노화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탄전도 딴달았어요. 잠을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고 많이 비전 줬다 보니까 비전이 이자를 갚아야 되겠고. A씨가 병은 운전과 상관이 없다고 진술했다던 경찰의 설명과는 다른 내용인데 법원은 범죄 혐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구속심사에서도 최근 가게 일로 바빠서 뇌질환 약물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해온 A씨는 지난 13일 1톤 트럭을 몰고 비좁은 시장 골목을 무려 130m가량 질주했습니다. 무방비로 있던 시장 이용객과 상인 등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트럭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A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후진 도중 트럭이 가판대에 닿는 느낌이 나서 잠시 하차했는데 그 사이 트럭이 움직여 다시 올라탔고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을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의료 자문 등을 통해 A씨의 지병과 사고 연관성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해도 면허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경기 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잇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수업은 대부분 대형 비대면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일부 대학에선 코로나 종식 이후 오히려 비대면 강의가 늘어났는데 부작용을 막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잇따라 부정행위가 적발된 연세대와 고려대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이었고 시험도 같은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대학에서도 이런 수업이 보편화됐는데 학생들은 편리함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진짜 수업에 안 나가도 되는 게 장점이고,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니까 좀 원하는 학습 부분을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마주하지 않고 인원도 많아 관리 감독이 어려운 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일단 비대면이다 보니까 출석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수업을 열심히 안 듣는 경우가 많아서 그 학습 동기를 그렇게 크게 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집단 커닝 사태로 공정해야 할 시험마저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 드러난 건데 실제로 부정행위가 발생한 고려대 비대면 수업은 수강생이 1,400명, 연세대 수업은 600명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비대면 수업은 코로나 종식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일부 대학에서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2학기 서울대에 개설된 비대면 강의는 50여 개, 연세대는 320여 개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이 본격 재개된 지난 2022년 2학기와 비교하면 많게는 10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강의가 유지되는 배경 중 하나로 비용 절감 효과를 꼽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너무 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 볼 때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큰 대형 강의가 훨씬 더 경영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비대면의 장점을 경험했던 학생들의 수요도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입니다. 과거에 코로나도 거치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대면해서 맺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익숙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강해요. 하지만 이번 같은 집단 부정행위가 또 반복된다면 폐해가 더 크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경기 평택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돼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매몰 처분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경기 파주와 화성, 평택 등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는데 산란계 농장 가운데선 처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연설을 짜깁기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영국 공영방송 BBC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플로리다주 자택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 BBC에 대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4,500억 원에서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2,600억 원 사이의 금액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BC는 지난해 미 대선을 앞두고 방영한 특집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이어붙여 의회 폭동을 선동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위협이 커지자 독일 정치권이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현행 자원 입대는 유지하되 만 18세 모든 남성의 신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지원자가 부족하면 징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독일 연립정부가 자원 입대만으론 부족한 군병력을 늘리기 위한 병역제도 개편안에 합의했습니다. 우선 내년에 만 18세가 된 2008년생 남녀 모두에게 군복무 의사와 건강 상태 등을 묻는 설문지가 발송됩니다. 남성들은 반드시 설문에 응해야 하고 2027년부터는 신체 검사를 받는 것도 의무입니다. 매년 30만 명 정도가 신체 검사를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Um unsere Verteidigungsfähigkeit zu steigern, braucht die Bundeswehr jetzt mehr Soldatinnen und Soldaten. 이를 위해 연립정부 양당은 입대를 자원받은 뒤 병력이 부족할 경우 법률 개정을 거쳐 징병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고 매달 2,600유로, 445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Beratung schnell zu Ende bringen und dann das Gesetz zum 1. Januar in Kraft treten wird. Ich will es nochmal betonen, die freiwillig Wehrdienstleistenden, die zu uns kommen, werden ein Bruttoeinkommen haben von 2.600 € rund. 1년 이상 복무하면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주어집니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의무 복무는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라며 초점은 매력적인 복무 모델 설계라고 밝혔습니다.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온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징병제 부활을 두고 4년째 논의 중입니다. 현재 독일의 현역 군인은 18만 2천여 명,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2035년까지 26만 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대규모 감원이 이뤄지면서 인공지능 AI의 노동자 대체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의 불안감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3만 명 감원에 나섭니다. 본사 직원 10%를 내보내는 규모입니다. 올 들어 200여 개 IT 기업이 직원 9만 8천 명을 내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인텔 등 대형 기술 기업도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도입으로 업무 처리 방식이 변화하는 게 감원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AI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productivity. Many of us are already using it, and we can attest to its benefits. AI는 단순히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구조로 재편해 기존 직종의 의미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때문에 운전직이 사라지면서 대신 차량 데이터 분석 업무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Entry-level jobs, that first rung on the career ladder, are breaking down a bit. 반론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와 일자리가 많은 선진국들이 극단적인 이민 제한에 나섰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There aren't enough workers. I mean, the notion that AI is going to create unemployment, that we'll have all these sort of truck drivers out there being replaced by robots, that is completely fake. 시장에선 인력 감축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직원이 줄어드는 것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기대감 때문인데 기업들의 감원 소식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무릎 수술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한 시즌을 통째로 날려버린 조규성 선수가 볼리비아전에서 감동의 골을 터뜨렸습니다. 무려 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선 그라운드에서 조규성은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써냈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조규성은 볼리비아전 후반 31분에 손흥민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무릎 수술과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한 시즌을 통째로 날린 조규성이 1년 8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달고 복귀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10여 분 뒤 조규성은 수비수와 몸싸움 끝에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와중에도 왼발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조규성의 말 그대로 집념 하나로 만들어낸 골이었습니다. 뭔가 집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이제 몸싸움 이겨내고 좀 밸런스가 무너졌는데 그냥 그 골 넣고 싶다는 좀 그 집념 하나로 넣었던 것 같아요. 지옥과도 같은 시간을 이겨낸 감동의 골이었습니다. 무릎 수술 부위가 감염되면서 체중이 14kg이나 빠졌던 조규성은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며 묵묵히 재활에 전념했습니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조규성은 소속팀에서 완벽하게 부활했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에도 응답하며 이제 내년 월드컵 본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경기 전부터 골 넣으면은 그 세리머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딱 이제 세리머니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문구가 이제 또 월드컵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뭔가 좀 이렇게 잘 맞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조규성의 극적인 부활과 함께 오형규와의 원톱 경쟁도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가지고 득점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그 선수의 퀄리티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카타르의 영웅에서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돌아온 조규성이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화려하게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막바지 가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7도로 큰 추위가 없고요. 낮에는 17도까지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오후 늦게부터 중부와 전북 지방에 비가 올 텐데요.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내일은 날씨가 급변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그리고 모레는 영하권까지 떨어져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건조주의보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영하 0.8도, 대구가 3.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과 대구가 19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안은 올해 첫눈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주 중반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